네, KBS 한국어능력시험 84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기 파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설 통해서 좀 팁 같은 거 많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기 파트를 강의를 좀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해설을 이해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이렇게 읽으면 좀 더 해설이 잘 이해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좀 그리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읽기 파트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요. 읽기 파트에서도 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셨던 그런 문항들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법률이 유효하게 국민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포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공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포라는 게 필요하대요. 저 공포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근데 공포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며 대통령이 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를 한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의장이 한다. 오케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자 일단 넘어와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를 하여야 하고 아니면 거부권 행사로 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국무회의 이제 대통령은 심의를 거쳐서 공포를 하거나 머릿속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거부해서 재의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을 경우도 있네요. 근데 오케이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X라고 해볼게요. 머릿속에 이렇게 세 가지로 종류가 되셔야 돼요. 15일 만료되는 시점에 법률로 확정이 된대요. 대통령이 이 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한 때에는 이 의서를 붙여서 이제 거부한 거죠. 자,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서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자, 이런 숫자 같은 것들 있죠. 시험 문제에 내기가 되게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돌아가셔서 이런 것들은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큰 맥락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재의를 하는 그 과정, 재의가 일어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저 숫자는 돌아오더라도 저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런 경우들, 자 이런 경우 이런 걸 대충 넘기시면 안 돼요. 글을 읽는 기본. 이런 경우 지금 앞에 제2에서 이렇게 법률안 확정하는 거 어디까지나 법률로 확정되었다는 것이지 효력이 생겼다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 표현 제가 밑줄 하나 쳐볼게요. 법률로 확정 그리고 효력이 생겼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법률로 확정되나 효력이 생기나 이거를 구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 지문은 어쨌든 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독해하셨을 때 이게 또 정리가 되셔야 돼요. 법률로 확정 이것과 엄밀히 달라요. 효력이 있는 건 다른 겁니다. 물론 얘 둘이 어떻게 다르지?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근데 머릿속으로 법률이 확정되는 거나 효력이 생기는 거는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어쨌든 달라요. 이거는 공포한 이후로 20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공포 후에 20일 이런 기준 이를 실현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 등의 공포일 등 또는 공고일은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는데 어쨌든 그거를 한 후에 20일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이 확정되는 거랑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엄밀히 시기적으로도 구분되고 행위적으로도 구분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 두시는 게 중요했고요. 자, 공포란 무엇이냐? 공포는 공식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문맥적 정의라고 해볼게요. 문맥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주잖아요. 그러면 수험생분들이 알고 계셨던 공포가 어떤 의미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맥락적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공포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공포라는 개념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전통적으로 널리 알리는 방법에는 신문에 내는 게 있었대요. 신문. 오케이. 실제로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래요.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 앞에 이렇게 2개 이상 뭐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래요. 공적 방식의 이용이 방해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 비공식적인 수단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다. 대통령의 법률 공포는 관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관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준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관보는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게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식적인 국가기관지를, 그러니까 원래는 공식적인 데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보에 고시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관보에 고시한다. 이제는 관보가 관공서에서조차 잘 보이지 않는 신문이 되어서 과연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법령 정보 또한 관보로 확인하는 일이 지금 거의 없죠. 어쨌든 법률을 비롯한 법령은 관보에 실리는 게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관보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떠나서 관보가 조건인 겁니다. 필수적인. 이는 또한 관보에 실린 그대로가, 그러니까 관보에 실린 게 되게 중요한 요건이자 그렇게가 곧 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런 거 제가 주의하라고 별표 하나 쳐드릴게요. 따라서라는 건 이런 접속사 신경 쓰셔야 되는데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앞에 읽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뒤에 거는 이제 맥락적으로 이런 관계야를 보여주는 게 저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하면 앞뒤에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할 겁니다. 얘가.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게 뭐죠? 관보에 실린 게, 관보의 실효성을 떠나서 관보에 실린 게 법이야. 자, 같은 말이죠. 이건 완전히 같은 말 아니죠. 논리적으로는 이제 연결되는. 관보에 실린 법률의 조문들이 맞춤법에 어긋난 것이 있거나 있더라도,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앞에 나왔던 논리가 뭐죠? 쓰인 그대로가 법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아무리 잘못된 게 있어도, 물론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있더라도 쓰여진 대로 가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예측 가능한 말이에요. 그렇게 된 채로 법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관계적으로 신경 써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거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니은 부분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니은 방향을 좀 뽑으면, 자, 니은 방향은 적어도 그 쓰인 그대로 뭔가 돼야 된다. 아무리 이상해도. 뭐 이런 맥락에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런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빈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기준을 갖고 선택지를 보면은 딱 매칭되는 표현들이 보이실 거예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할 법령이다.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뭐 그런 맥락이 오겠죠. 법에 실린 난해한 낱말이나 구절을 저 나름대로 친절하게 플러스말로 바꾸어서 법조문이라고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닌데요.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일이 돼서 그거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민법은 단기 4291년, 1998년
2월 22일자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었다. 자, 포인트죠. 관보. 오케이. 거기에 있는 문장들은 마치 구한말 국한문 혼용체로 보일 지경이다 하는 순간 저게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고 불편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불편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앞에 맥락을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이다가 나오겠죠. 근래에는 이렇게 한자 안 쓰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한글 뒤에 한자를 붙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되게 이해하기 좋은 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개정이 많은 민법에서는 조문들의 형식이 서로 일관되지도 않아요. 근데 얘가 표현하죠.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어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입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 되고는 있다. 되셨나요? 자, 글을 제가 조금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제가 좀 이런 학술 텍스트, 뭐 비문학, 비문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비문학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자, 이거는 좀 각자 글을 읽으시는 스타일이 있겠지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문장과 다음 문장 있죠. 이거의 관계예요, 관계. 저는 이거에 되게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특히 그런 접속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주는 이유, 굳이 주는 이유는 우리한테 자, 얘 앞이랑 요 뒤에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라라는 그런 표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되게 할 얘기가 많지만 뭐 이 짧은 한두 강으로 제가 이 글을 읽는 습관 자체를 바꾸는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의식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한 글의 구조를 뭐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접속사 같은 거 아니면 지시사, 대명사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정확하게 짚으면서 독해하는 것 하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따라서 하면은 의식적으로 앞뒤가 이제 정리돼서 연결될 거구나. 같은 말이 나올 거구나. 혹은 즉 이렇게 쓰여 있으면 같은 말이구나. 예를 들면 이제 예시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면 맥락적으로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잘 읽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70의 에너지를 쓴 거예요. 70의 에너지를 썼는데 자 1번 아까 1958년이라고 되어 있었죠. 정답률 74%입니다. 1958년 맞고요. 관보는 국민에게 공포할 사항을 싣는 국가기관지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포된 지 20일. 자, 볼까요? 효력을 갖는다.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효력은 20일 후에. 그 다음 4번 대통령은 법률을 공포하기 앞서서 심의를 거친 후에 공포한다고 했었죠. 자, 좀 앞으로 가볼까요? 빨리 쉴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딱 쳐있네요. 심의를 거쳐서 공포를 해야 된다. 나름대로 그 단계가 있네요. 되셨죠? 4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억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 제 의견에는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2가 아니라 그 전에 조건이 필요하죠.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죠. 참석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르다 해서 정답은 5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항인데요. 자, 1번 법률의 원문을 확인하는 기준은 관보 그대로예요. 자, 가볼게요. 관보에 실린 그대로. 그게 아무리 다르거나 불편하거나 틀리게 써 있더라도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다른 매체의 발달함에 따라 관보의 실효성은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글도 좀 비판적이에요. 관보. 근데 실효성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기는 한데 고시되는 법령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3번 주요 일간지는 공식적인 홍보도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공식적인 이런 거 딱 X. 4번 표현이 잘못된 법조문을 인용할 때에도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국어를 할 때는 상식으로 대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번. 그러니까 상식이 지문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 말을 잊지 마세요. 한자를 바꾼 것을 법령 용어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4번, 5번은 맥락이 비슷해요. 불편해서 바꿔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였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71번 가볼게요. 기억. 기억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좀 가볼까요? 같이 봅시다. 공포죠, 공포. 공포라는 거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포와 관련해서 나온 거는 그냥 사실상 지문 내용과 관련된 거를 좀 골라보시오 뭐 이런 건데 공포의 절차, 이게 계속 포인트죠. 공포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일정 기간이 지나고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가 없으면 조건적으로 효력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일간지가 일반적인 게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X. 3번 대통령이 법률안에 아까 3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거부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의결하는 거는 아까 언제 해야죠? 우리가 거부를 했을 때 재의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3번, 4번 재의결을 통해 확정되면 공포를 하지 않아도 공포는 무조건 필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죠? 공포된 법률은 관보 발행일에 갖는 거 아니죠. 하고 20일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아까 제가 방향성을 갖고 갔었죠. 먼저 아무리 좀 어떤 맥락이 와야 되냐면 아무리 좀 뭔가 잘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가 근거를 삼아서 해석해내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고치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거 바탕으로 봤을 때 1번 다의적으로 해석되더라도 근데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 자, 요것도 일종의 뭐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이것도 문제점처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점의 요소는 있긴 있는데 자, 지금 마찬가지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앞부분은 단순히 그런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니은 보시면 니은 앞을 보시면 정확하게는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거나 맞춤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류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을 단순히 그냥 좀 뭔가 안 좋은 거 이렇게만 접근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시면 2번 미사역으로 아니죠. 이런 것도 미사역으로를 써서 이것도 아니고 근데 잘 보세요. 뜻을 알 수 없을 만큼 잘 쓰이지 않는 낱말이 있더라도 그리고 일단 4번은 좋은 말이잖아요. 4번 확실히 제낄게요. 그 다음에 문법상 맞지 않아? 이것도 지금 다 자, 얘는 지우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 5번은 다 부정적인 말은 맞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런데 자, 앞문장 보시면 맞춤법이 틀리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할 법령 용어다. 자, 정확하게는 얘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 문장까지도 포함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그리고 또 연결. 이 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만 봤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다 포괄될 수 있어요. 얘들이. 그쵸? 지금만 봤을 때는. 뭔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다 부정적인 거는 여기까지는 왔단 말이야. 근데 딱 뭐를 짚기가 좀 애매해요. 그쵸? 맞춤법 띄어쓰기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막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자, 근데 그렇게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근거 찾아봐야죠. 보시면 용어, 그 다음에 난해한 낱말이나 구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 뒤에 포함된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어휘, 난해한 어휘와 관련된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쓰이지 않는 낱말이 있어도 라는 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앞에 마찬가지로라는 근거를 보고 방향성을 잡으셨어야 됐고 뒤에 포함된 문장들을 토대로 정확하게 3번 다른 것들보다 1번, 2번, 5번보다 3번이어야 하는 이유를 근거를 바탕으로 찾아내시는 것이 하셨어야 되는 일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 질문 그냥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거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문장과 문장 사이를 대충 읽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고 내가 새로운 거를 알아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쓰여져 있는 것을 잘 보는 것을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STM.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오실 텐데 이거 2019년 2019 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이 STM이라는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STM.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뭐 수능 기출 많이 봤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딱 연결이 됐는데 뭐 그걸 안다고 대단히 다른 건 없어요. 그만큼 6월, 9월 수능 거를 좀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지금 저는 이거 그러니까 읽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은 편했겠죠. 그런 도움은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자, 평가 공부를 하자는 아니고 추세가 어쨌든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꼭 2회차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저 연도 그 14부터 한 19 좀 더 넓게 보면은 그 이전 거, 그러니까 최근 거로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전 거로 가는 게 난이도적으로 좀 맞아요. 난이도적으로.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M은 원자현미경 중에 처음으로 개발되었고요. 뒤에 개발된 AFM보다 좋은 분해능을 갖습니다. 자, 물론 분해능 이런 거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STM이 되게 좋은 건가 봐요. 오케이. 제가 그림은 빼놨는데 뭐 그냥 읽어볼게요. 읽을 수 있어요. 탐침은 그러니까 STM의 계략도래요. 탐침은 전기화학적 시각과 열 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자, 근데 여기서 전기화학적 시각이라는 것과 열 처리 방법 같은 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문장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문장 제가 딱 국어에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시키는데 우리가 만나는 문장은 보통 이래요. 읽었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해가 돼요. 혹은 이해가 안 돼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요? 물론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나뉘기보다는 일종의 스펙트럼이에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어느 중간 지점도 있을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어쨌든 이해가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느낌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해가 됐을 때는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것도 좀 부연을 이따가 덧붙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문장 결국에 이걸 읽고서 그 다음을 넘어가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불안해요. 근데
자, 이 다음 문장은 크게는 두 가지 스타일로 나와요. 이 내가 이해 안 된 거를 설명을 해줘요.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해 안 된 걸 왜 설명을 안 하지? 이게 참 불편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대학원에서 아직 막 그 논문을 이만큼 읽은 건 아니지만 대학원에서 논문을 읽는 과정을 좀 비유를 많이 해요. 이런 거를. 뭐냐면 논문을 읽으면 이건 참고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문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A는 B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딱 읽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개예요.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 교수님 정도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모르겠네 하면은 물음표가 돼야죠. 물음표 이렇게. 자, 느낌 잘 대입해 보세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 논문에서 막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면서 왜인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얘를 설명하기엔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 이거가 메인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1번 해서 참고문헌 찾으세요.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문헌 띡 해놓고 이거를 설명하진 않아요. 자, 그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그 다음에 B는 C입니다. 이게 수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B는 C냐면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거는 친구들 2번으로 2번 참고문헌 보세요. 그럼 논문 아래 여기 1 있고 2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쭉쭉쭉쭉 누구 하고서 막 이렇게 뭐 2006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그쵸? 수능에는 안 써 있죠. 수능에 이게 안 써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A는 C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태도를 정리해 볼게요. 왜인지 몰라도 돼. A는 B야. B는 C 몰라도 돼. 우리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지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너 얘 두 개 조합하면 얘 이해할 수 있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걸 묻는 거예요. A, B고 C가 B니까 같은 거다. 이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는 게 우리가 국어 시험에서 원하는 거예요. 자, 제가 국어 시험이라고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을 포괄해서 얘기했어요. 수능 국어도 똑같고요. 뭐 9급 이거 다 똑같아요. 왜? 시험이라는 거는 지문에 써주지 않은 걸 얘기는 못하니까. 그 써준 거를 얘기한다는 거 말 그대로 제시한 거 바탕으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은 왜 불안하냐? 이걸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쵸? 이게 내가 A는 B다라는 것 자체의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불안한 거야. 이 시험에서 이걸 묻고 싶지 않은데도. 근데 이 불안을 어떻게 줄이냐면요. 내가 자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묻지 않아.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이게 그냥 다시 말하면 지문에 답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A가 B인지 얘기 안 했으면 이 지문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안 할 수 있다고요. 왜? 증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자, 태도적으로 다시 가보겠어요. 자, 읽었는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거 설명하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야죠. 당연히 우리는. 설명해주면 이제 연결해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설명을 안 해?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또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해볼게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어때요? 딱 들었을 때 틀렸어 하면은 국어 시험을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래? 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비판적인 태도. 근데 우리 시험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일단 1인 거예요. 이 지문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상의 뭔가가 있겠지라는 태도를 그냥 가지시면 좋겠어요. 1 더하기 1이라면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얘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설명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설명을 해준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액체예요. 액체. 물방울. 그러면 물방울 하나랑 물방울 하나 더해요. 2개 돼요? 아니겠죠? 아, 이해가 되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설명 안 해? 그러면 이 시험에서 1 더하기 1은 1인 사례를 찾아보시오 같은 건 나오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가 나오겠죠. 뭔가요? 하면은 2요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1이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맞는 거예요. 제시한 거 이상을 묻지는 않습니다. 국어 시험이라는 게. 이해되세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내가 이해를 한 거 같아. 근데 이 이해가 완전한 이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 지문에서 이 문장을 다시 정의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쉬운 말이지만 이걸 문맥적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도 설명이 붙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말하는 이 뜻으로 너네가 이해해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혼자 받아들였어. 물방울 그냥 1 더하기 1은 1이라 했을 때 물방울 그렇지 했는데 이 지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젓가락 하나랑 젓가락 하나 더하면 젓가락 하나다. 뭐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예시도 있지 하면서 따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는 뒤에 말대로 따라가 주면 돼요. 단지 여기서 너무 내 배경 지식만 이렇게 강조해서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고 이해한 거는 따라가 주면 되고 이해 안 되면은 뒤에서 어떻게 쓰여주는지를 넘기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넘겨서 다루면 연결하면 되는 거고 안 다루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얘기가 저는 그 국어 시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국어 공부를 하시는데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자, 제가 요 정도 개념은 그래도 요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했고요. 다시 이제 좀 지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전기 화학적 식각 열 처리 방법 뭐 몰라도 돼요. 뒤에서 다루면 이해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걸 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용해서 가느다란 텅스텐 선의 끝부분을 매우 뾰족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뾰족하게 하는 뭔가 행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는 원자 한두 개만 있게 된대요. 비록 2개의 탐침과 샘플 표면이 떨어져 있지만 탐침을 진공 중에서 전도체나 반도체인 샘플 표면에 원자 한두 개 크기의 간격인 0.5 정도로 접근을 만약에 시켜.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접근시키면 그 간격이 아주 작음으로, 자, 여기에 좀 세모칙 하나 해둘게요. 자, 작음으로 하는 거는 이거 다음에 이래서 뭔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문장에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자, 보면은 접근시키면 작아져요. 탐침과 샘플 사이에 작아지므로 탐침과 샘플 사이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요. 전자가 샘플 표면에서 튀어나와서 탐침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발생해요. 자, 어쨌든 간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간격. 그렇죠?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전압을 걸 수가 있는 거고 걸면은 뭔가 전자라는 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이동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 못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는 언제 흐르나요? 라는 거에 대한 우리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류는 언제 흐르죠? 전자가 이동할 때예요. 물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자, 간격이 작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전압을 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전압을 걸면 전자라는 애가 튀어나와요. 왜 튀어나오는지 모를 수 있죠. 어쨌든 튀어나와요. 그러면 얘가 탐침으로 이동한대요. 그래서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 안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동하면 전류가 발생하는구나까지는 가셔야 돼요. 뒤에서 이거를 더 설명하면 따라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해요. 오케이. 전압이 클수록, 자, 전압을 걸어서 발생하는 일이니까 클수록 터널링이 많이 일어난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터널링이 많이 튀어나온다. 터널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같은 말이 뭐지라고 했을 때 좀 해석하셔야 돼요.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많은 거구나. 그렇죠? 자, 전압을 걸면 전자가 나와요. 전압이 크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도 받아들이는데 큰 부담이 없죠. 자, 동일 전압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전압을 크게 했을 때는 그런데 전압을 동일하게 했을 때는 간격이 클수록, 근데 잠깐만 간격이 커? 그러면 터널링 확률이 낮아요. 얘는 간격이 작기 때문에 뭔가 그 사이에 전압을 걸었을 때 이게 생기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간격이 크면은 이런 현상이 일단은 좀 덜 일어나야 맞겠죠. 그래서 터널링 확률이 줄어져. 그럼 낮아지면, 자 보세요. 터널링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는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물론 지금 쌤이 얘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정말 다 완벽하게 내가 알아서 설명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쓰여진 것들을 연결짓는 거예요. 간격이 작아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인 거고, 전압을 걸면 전자가 생겨가지고 전자가 나와서 이동해. 이동하면 전류가 생기나 봐. 자, 그래서 비슷하게 적용해보자.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그냥 터널링으로 규정할게. 전압이 커. 전압을 걸면 전자가 나오는데 전압을 많이 걸어? 그럼 뭔가 전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동일 전압. 근데 만약에 전압을 갖게. 근데 간격이 커. 근데 이거 간격이 작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들이잖아. 근데 간격이 커지면은 저거 일어나는 건 당연히 좀 작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터널링 확률이 낮아져? 그러면은 전자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STM 탐침은 앞전체의 재질인데 앞전체는 전압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전기를 가해서 탐침의 움직임을 조절한대요. 그 말은 자 볼게요. 자, 전압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나. 그래서 전기를 가해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거예요. 전압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나니까 전기를 가해서 얘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밀도가 가능한 거예요. 탐침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도록 탐침의 높이를 조정하면서 움직이면 따라간대요. 막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도 어쨌든 일정하게 고정해놓고 뭔가 체크를 하는 거죠. 이때 각각의 지점에서 탐침이 상하로 움직인 값을 처리하면 샘플 표면 형상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원리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STM의 결점이 뭐냐? 결점, 이런 문제점, 결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글의 구조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데, 자, 문제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끝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글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글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전기적으로 부도체인 샘플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기 가지고 뭐 자꾸 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진공이 필요하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를 해결했다 하면은, 자, 해결한 얘는 부도체이냐 아니냐 이게 포인트 하나고, 진공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게 또 포인트 2인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나아진 상태겠죠. AFM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글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의 출제의 축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모든 국어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제시가 되면은 이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비교, 대조하는 거.
즉 기억과 니은 이런 것들을 비교대조하는 게 나오는데 이 비교대조한다라는 거는 독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뭐 그 구분을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가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든 내 스타일에 맞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글을 쓰는 방식적으로 쌤이 이걸 접근을 해볼게요. 비교대조를 할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기준이 있긴 있어요. 기준. 이 기준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갤럭시랑 그 아이폰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폰이랑 갤럭시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독자 입장에서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죠? 가격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가격이 그 아이폰은 이렇고 갤럭시는 이렇습니다. 자, 크기는 이렇고 카메라 화질은 이렇고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글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효과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점을 놓고 A는 이렇고 B는 이래요 라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이렇다는 아니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우리는 구분이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내용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자, 공통점도 중요해요. 공통점도 중요한데 핵심적으로는 차이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STM과 AFM의 결정적 차이는 요 지점일 거예요. 부도체 말고 부도체를 해결할 수 있냐, 진공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가 AFM과 STM의 차이일 거다라는 게 큰 방향성입니다. 둘의 비교 대조에.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캔딜레버는 미세한 힘에 의해서도 쉽게 휘고요. 캔틸레버 끝에는 뾰족한 탐침이 있고 이 탐침의 끝부분은 STM의 탐침처럼. 자, 이런 표현 되게 중요해요. 체크해도 돼요. STM이랑 이 글은 되게 비교대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걸 공통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원자 몇 개 정도의 크기로 매우 첨예하다. 앞전체를 이용해서 탐침을 샘플 가까이 접근을 시키면 자,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어떠냐에 따라 인력이나 청력이 작용을 하는데요. AFM을 이용해서 표면을 관찰하는 방법은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뉜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건 또 이 부분마저도 우리가 비교 대조를 하면서 좀 의식해서 독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시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 키워드로 생각하시고 접촉식 먼저 쭉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접촉식을 읽고서 비접촉이 나올 때는 둘을 연결 지으면서 독해하셔야 돼요. 접촉식은 AFM을 샘플 표면에 실제로 접촉을 하겠죠. 오케이. 접촉해서 정보를 얻어낸다. 그러면서 작용하는 청력의 크기가 요 수치, 이거 정확하게 모르죠. 우리가 감이 없죠. 근데 아무튼 미세한 값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캔틸레버 역시 아주 민감하대요. 얘도 미세하지만 아주 민감해서 그 힘의 적용으로 얘가 또 휘어요. 오케이. 이 캔틸레버가 휜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캔틸레버가 휜 정도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레이저를 윗면에 비추고 여기서 반사된 광선의 각도를 레이저 검지기인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휘는 각에 따라 자, 뭐 그걸 측정을 하는데 휘는 각에 따라 얘도 뭔가 측정하는 게 달라지긴 하겠죠. 자, 근데 이거 읽고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검지를 하는지까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는 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미세하게 측정이 가능하다예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오케이? 다시. 우리는 휜 정도를 측정하고 싶어. 그래서 그 측정을 하려면 레이저를 비추고 반사된 각도를 측정을 하면 그냥 측정이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탐침의 높이를 조절해서 캔틸레버가 일정하게 휘도록 유지를 하면은 샘플 표면이랑 자 얘가 그걸 쭉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얘도 표면과 일정한 힘이 유지가 계속 되고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STM의 경우와
같이 이것도 저거랑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어쨌든 그대로 아까 걔간 것처럼 이렇게 표면을 훑으면서 가는 그 얘기가 같을 거다. 다음 반면 비접촉은 전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반면 비접촉은 뭐가 다르냐인데 얘는 원작 안에 인력을 사용한대요. 아까는 뭐라고 했었죠? 보시면 자 의식적으로 신경 쓰셔야 돼요. 얘는 청력의 크기를 한다고 했었죠? 얘는 인력을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부터 다른 지점이에요. 그림의 크기가 또 이 숫자 매우 작아요. 근데 물리적 접촉이 없는 게 비접촉이겠죠. 근데 없음으로 자 연결이죠. 접촉이 없어서 일어나는 뒤에 일 손상이 우려되는 걸 측정하기에는 접촉이 없어야겠죠. 접촉이 있으면 손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지만 인력이 너무 작아 휘는 각도를 직접 잴 수 없대요. 물론 읽는 입장에서 인력이 작으면 왜 휘는 각도 잴 수 없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만 어쨌든 인력이 작으면 휘는 각도는 잴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조금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영향력이 너무 작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인력이 작아서 어쨌든 얘는 휘는 각도를 직접 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따라서 같은 말 나오겠죠. 따라서 비접촉은 캔틸레버를 고유 진동수 부근에서 진동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이 캔틸레버의 값을 뭔가를 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탐침이 샘플 표면에 다가가면 거리 변화에 따라 인력이 변하겠죠. 이건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인력이 변하니까 공명 진동수와 진폭도 변하는 거예요. 얘가 인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가 봐요. 이러한 상호관계를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들을 통해서 어떻게 표면의 형상을 알아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문은 약간 불편해요. 그냥 자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냐. 자 여기 보시면 이거를 진동시키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가가면 이 값이 변화해서 우리는 그냥 알 수 있게 돼요 라는 거예요. 어쨌든 표면의 형상을 얘도 알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AFM의 기본 원리가 되는 원자 간 상호작용에 발생하는 힘들은 샘플의 전기적 성질과 관계없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아까 STM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STM의 문제점입니다. 항상 존재하므로 샘플의 전기 전도도와 무관하게 이게 키워드죠. 높은 분해능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네 여기까지 쭉 읽었고요. 이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67%가 나왔는데 이런 거 풀 때는 대답을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공 조건이 필요했죠. 그리고 뭐 탐침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그 전기적인 성질도 있었어야 됐고요. 아까는 터널링 현상 자체는 뭐 진공으로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죠. 저 이거 73번 말 버벅여서 다시 할게요. 73번만. 네, 73번 가보겠습니다. 윗글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뭐 진공이 있어야 되고 탐침 가까이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1번 맞겠고요. 대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캔틸레버 자체는 도체부도체인 걸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 캔틸레버를 쓴 AFM의 어떤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전기적인 것 외에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는 맞아요. 근데 캔틸레버 자체가 어떤 거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됐죠? 그럼 3번 원자 현미경 중에 제일 먼저 개발된 게 STM이고 그 다음에 물체 전압을 가한다라고 하면은 기계적인 변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접촉식
비접촉식 중에 아까 이용되는 힘이 더 작았던 게 비접촉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뭐 대답은 할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번은 정답이 2번 되겠고요. 그다음에 74번 가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 모두 원자 현미경이긴 하죠. 그리고 기억과 니은 모두 탐침과 샘플의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앞전체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과 달리 이런 표현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니은은 이렇고 기억은 그렇지 않아요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편하신 거 먼저 판단하시면 돼요. 니은에서는 보시면 니은은 우리가 아까 비접촉이잖아요. 그쵸? 어디 갔냐? 보시면 AFM 비접촉이랑 접촉이 둘 다 있었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은 니은에서는 접촉이랑 비접촉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맞닿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맞겠죠? 근데 기억은 맞닿게 하는 경우가 없죠. 진공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야 됐죠. 그럼 4번 볼게요.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진공 조건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 둘은 같은 말이에요. 기억은 진공 조건에서만 하는데 니은은 진공이 아닌 닿게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 5번. 니은을 통해 표면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샘플 모두 아니에요. 아까 결정적으로 그 문제점, STM의 문제점이 전기적 성질이 없는 애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였는데 그거를 니은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5번에 기억은 부도체 샘플은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니은은 가능한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학생들의 반응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세한 표면을 관찰하기 위해 오른쪽. 근데 이거는 그냥 크게는 그 그림은 빠져 있는데 AFM이에요. AFM. 그죠? 샘플은 유기물 반도체 물질이기 때문에 손상이 쉽대요. 손상이 쉽다 이런 포인트 되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샘플과 물리적 접촉을 피해야 돼요. 비접촉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가봅시다. 샘플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AFM뿐만 아니라 STM 같은 경우도 관찰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니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차이점이에요. 아까 부도체라고 하면은 그냥 부도체는 AFM만 가능해요 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탐침과 샘플이 가까워지면 공명진동수가 바뀌어서 인력이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뭔가 말적으로는 공명진동수도 아까 바뀐 것 같았고 인력도 뭔가 바뀐 것 같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헷갈려요. 자, 근데 우리 다시 가볼게요. 보시면 탐침이 표면에 다가가면 인력이 변해요.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관계.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면 왜 변하지? 자, 집중. 이러면 왜 변하지? 몰라요. 이게 같다고 하니까 이러면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판단하실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오케이. 자, 디귿. 포토다이오드를 쓰는 순간 근데 얘는 그거죠. 접촉식이죠. 근데 잘 보시면 접촉하면 안 돼요. 자, 포토다이오드 자체로 뭔가 측정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접촉식 AFM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촉식을 쓰면 얘 샘플이 약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얼, 샘플 표면이 서로 당기는 힘인 인력으로 관찰하는 방식이다 해서 답은 기억 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읽기 파트를 다뤘는데 뭐 이게 제일 어려워서 꼭 이것만을 한 건 아니에요. 좀 전달하기가 되게 좋았던 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좋았냐면 마지막으로 지문 리뷰를 살짝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읽는 비교 대조 스타일이라는 구조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 대조는 그 둘의 차이점, 결국에 STM과 AFM이 어떻게 다른지 그 중심. 자, 여기서 전기적으로 부도체인 거는 못 써요. 진공이 필요해요라는 그 큰 문제점을 기준으로 STM과 AFM이 달라지는구나. 그것도 잡으셔야 되고 뒤에 접촉식과 비접촉이 크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막 조합해서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에 너무 좋았던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워밍업 단계의 그런 건데 그냥 단순히 워밍업보다도 좀 문장과 문장 사이를 촘촘하게 읽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지금처럼 접촉, 비접촉 이런 건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효력이 나는 거랑 법률로 확정되는 거 우리가 얼핏 하면 그냥 당연히 같은 말,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문맥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두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 지문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읽기 파트에서 제가 같이 지문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 이 KBS 한국어 능력시험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유형별 팁에서 제가 많이 전달해놨던 어휘, 어법, 국어 문화 그리고 읽기에서도 뭐 문학 부분, 뭐 실용 텍스트 부분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두시고 제가 뭐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그 안에서는 지금 다루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그래도 읽기 하시는데 독해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만한 원포인트들 아까 문장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달했던 거 있잖아요. 특히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태도. 지문에서 설명하지 않은 거는 묻지 않는다. 딱 대표적으로 뭐 이런 부분, 뭐 인력이 변한다. 따라서 이건 변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을 약간 접속사를 통해서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런 태도들이 되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84회에서도 계속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통해서 제가 그래도 독해를 하시는데 좀 중요한 축들은 적어도 이 수업 통해서 알아가실 수 있도록 한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